도산법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동영상에 도산법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뭐 완벽한 순서로 올라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잘 이해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범위가 있거나 시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필요해서 듣는 거니까 그 필요성을 느낀 거와 어차피 3학점을 듣는 거 사이에서 택한 거니까 그 필요성을 잘 본인이 실천해서 수업 학습하도록 하세요. 계속 보면 도산이 신문지상의 법률 기사이기도 한데 사회적인 문제로도 계속 나오니까 그 신문기사 보면 되는데, 신문기사가 보통은 법률적인 문제 다룰 때 되게 어려운데 도산은 그 내용도 또 잘 숙지가 안 됐으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신문기사로 막 나와요. 신문에서 여러분 보면 법정관리라는 말 써요. 법정관리. 요게 법률 용어는 아니고 이게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라는 거를 일반 회사 비즈니스에서는 법정관리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신문 볼 때 가끔가다 법정관리 하는데 그 용어가 회생 절차다. 다시 봐요. 이 도산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2005년도에 제정돼서 2006년부터 실시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요. 길어요. 그래서 약칭에서는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등등, 통합도산법이라고도 부르는데 도산법이라고 나는 한다 라는 거죠. 이 회생이 더 파산보다 앞에 있어요. 절차는 파산과 회생이라는 양쪽 절차가 나뉘는데, 파산은 채무자, 파산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n분의 1씩 나눠줘서 결국은 해체되는 거예요. 회사로 치면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로 치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의 주식이 이제 날아가고 해체되고 소멸하는 건데, 법인의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자연인의 경우는 해체된다라는 게 관념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사람으로서 생존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인은 그 뒤에 생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채무를 n분질씩 채권자가 나눠가지고 간 다음에 남는 채무를 면책해 준다.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라는 거죠. 반면 회생 절차는 해체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내서, 그걸 회생계획이라고 그래요. 개인 회생일 때는 변제계획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 계획을 내서 이 계획대로 내가 나름대로 갚아 나가겠다. 그 대신 지금 나를 막 채권자들이 돈 달라고 막 와그닥닥 덤벼들어서 나를 어떻게 엄짝달싹하게 하지도 못하게 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믿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주도하에 채권자들이 오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안을 인가한다라고 그래요. 인가. 그 계획안이죠. 그때 당시로는 인가가 돼서 회생계획이 통과가 되면 이 회생계획이 뭐 내가 얼마씩 갚겠다라는 게 인가됐기 때문에 그 회생계획대로 그게 수행이 되면, 회생계획이 잘 수행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이런 신문기사가 나와요. 회생 절차에서 벗어났다, 또는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아까 말했듯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잘 성공적으로 이게 회생이 되는 거, 이런 표현이죠. 한편 회생에는 이 큰 회사들의 법인,
물론 개인도 있을 수 있죠. 개인 중에도 뭐 꼭 회사는 아니지만 큰 규모의 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회생에서는 막 큰 규모. 근데 순수한 이제 자연인으로서 일반인의 경우를 특별히 개인 회생이라고 해서 회생 속에 일반적인 회생이 있고 일반적인 즉 법인 등의 파산이 있고 개인 회생이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회생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변제계획이라고 하는데 동영상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에 3년 원칙적으로 그 이전에는 27년 이전에는 5년이 원칙이었는데 그 이전엔 사실은 또 7년 뭐 6년 이런 막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2017년 이전에 5년이면 60개월이죠. 이게 너무 긴 거 아니냐 해서 3년 원칙 즉 36개월을 차분히 변제 계획하에 갚으면 그 이후에는 이 변제 계획을 보면 실제 저번 때 우리가 봤듯이 뭐 20% 변제율, 각 채권자들의 n분의 1씩 했을 때 뭐 13%의 변제율 뭐 이런 걸 봤는데 그 나머지가 변제 계획대로 3년간 수행되면서 나머지가 면책된다, 탕감된다의 의미의 재출발, 프레시 스타트를 시키는, 즉 회생 절차가 프레시 스타트를 시키는 것에 맞게끔 취지해서 있는 제도고, 파산제도는 본래는 공평한 청산이라는 채권자의 채권이 공평하게, 왜? 만약 일반적이라면 막 채권자가 막 이렇게 뛰어들죠. 그런데 이런 것을 스탑시키고 정지시키고 채권자 ABC 채권을 신고받아서 변제할 수 있는 파산 재단이라고 해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의, 즉 파산이 선고된 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없는 사람부터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사람부터 한 채권의 n분의 1로 나눠주기에 한 10% 정도인 사람 뭐 등등 있겠죠. 만약에 10% 정도의 재산이라면, 즉 1억 원 재산이 파산재단인데 채권자들의 채권은 A한테 5억, B한테 3억, C한테 2억이 있었다면 총 채권은 10억이고 파산재단은 1억이니까 변제율이 10%가 되고, 여기까지가 본래의 파산이죠. 즉 본래의 파산은 뭐예요? 공평한 청산,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청산하기 위해서 막 여기서 혼전이 일어나니까, 망하려는 사람한테 대해서 채권자들이 혼전이 일어나니까 스탑해라, 정지해라 라고 하고 공평한 청산을 목적으로 한 제도였는데, 여기다가 이게 이제 대륙법의 독일식의 그 상태에서 일본이 받아들인,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이 것에 대해서 1952년에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진 이후에 미국이 메가다 사령관이 일본에다가 너희 여기다가 그치지 말고 이 미국식의 면책을 여기다가 접목해라 라고 해서 면책제도가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가령 10%의 변제만 됐다면 나머지 90%는 종전 개념으로는 이제 공평한 청산이 주 목적이었으니까 청산 공평하게 한다는 점에 그치고 채무자는 다시 90%의 빚을 갚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면책을 접목시켜서, 즉 파산 절차는 원래는 면책을 생각했던 건 아닌 절차인데 면책을 접목시켜서
파산 절차도 프레시 스타트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내지 법이 구축이 된 거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1960년대에 여러 가지 법을 만들 때, 즉 60년대까지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조선 시대의 그 일본법을 그대로 가도기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 시대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 법을 이제 나름대로 제정을 하는 와중에 그때 파산법, 파입법, 회사정리법, 그때 당시에 일본법을 모방해서,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내지는 유사한 이런 우리나라 법이 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개별법으로 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연역적인 거니까 거기까지 읽어보면 좋은데, 뭐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보이는데, 그렇게까지는 않으리라고 보이는데, 1-6을 보면 그림이 있어요. 도산법 제1-6 보면 종전규율과 현행규율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파산법은 파산 절차를 규율해서 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3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정리법하고 화입법은 지금 2편에 회생 절차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때는 없었다가 2000년대에 카드 신용 대란이 나면서 급히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 회생 절차가 만들어졌어요.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제정돼서 2006년에 시행되는 이 과도기적으로 신용카드 대란 때문에 2004년에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지금 1-6에 보면 여기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본래부터 있었던 법은 아니고 2004년도에 만들어졌던 법인데, 이게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4편에 자리 잡게 됐어요. 그래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1편이 총칙이고, 나는 이제 파산 절차를 중심으로 보는데, 이 회생이라는 의미를 더 부각, 파산은 아무래도 면책제도가 있긴 하지만 약간 더 소극적이랄까 부정적인 망하는 이런 이미지고, 회생은 재출발, 재생 뭐 이런 플러스적인 의미가 조금은 더 있으니까 법의 규율에 있어서 회생 절차를 앞에 두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바람직한지 어떤지는 좀 이견은 있지만, 지금 현재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목에도 회생이 먼저 와 있고 파산이 그 다음 배치되어 있고, 실제 순서도 1편 총칙 다음에 2편이 회생 절차, 그 다음에 3편이 파산 절차, 4편이 개인 회생 절차, 그 다음에 5편이 국제도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편이 벌칙, 이제 도산 범죄가 있는 거죠. 어떤 법이든지 벌칙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죠. 다시 봐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1편이 지금 총칙이고, 2편이 회생 절차고, 3편이 파산 절차고, 4편이 개인 회생 절차고, 5편이 국제도산. 요새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외국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의 법인도 있고 국제 거래도 많고 하니까 이게 하나의 법인, 이런 게 기업적으로 결합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도산 절차가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 기업이
문제가 됐을 때. 그래서 5편이 국제적으로 국제도산, 그 다음에 6편이 벌칙, 이렇게 규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법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굳이 구별한다면 파산하고 회생, 요걸 구별하고, 회생 속에서는 개인 회생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도산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거죠. 파산도 실은 개인이 있고 법인 파산이 있는 거죠. 근데 파산 속에서는 이렇게 딱 구별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간이 파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간이 회생도 간이 회생이라고 해서 약간 절차를 가볍게 해준 이런 식의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회생은 법 자체도 딱 못 박아놓은 어떤 하나의 파트인데, 개인 파산은 파트로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산 속에서 이 대상이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고 하는 것이지, 개인 파산이라는 딱 독립된 절차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개인 회생과 대비돼서 개인 파산이라는, 종래는 이 개인이 파산하게 된 게 소비 생활 때문에 파산을 했기 때문에 종래는 소비자 파산이라고도 불렀는데, 요새는 그런 용어는 잘 안 쓰고 개인 파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파산이 언제,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97년 12월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무렵부터 경제가 막 휘청휘청 되면서 이제 도산 사건이 속출을 했죠. 이때 개인의 파산도, 종래는 그 사건 수 보면 개인 파산은 거의 없었는데 96년 말에 처음으로 이게 신문지상에 떠들썩해서 등장을 했어요. 즉 우리가 파산을 신청한다는 거는, 좀 이따 신청권자, 파산 신청권자를 보면 여러분이 파산 개시에 있어서 신청권자를 본다면 3-27을 보면, 3-27 여건을 보면, 보통은 옛날에는 채무자가 이 빚을 안 갚으니까 막 그 이전에는 인적으로 감옥까지, 요새는 사기죄 비슷한 건 있지만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응징이랄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효력이 부여되는, 빚 못 갚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건 근대적이지 못하니까 이제 근대사에 대해서는 없어졌지만 채무자가 이제 제도를 정비해서 빚을 변제받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못 갚게 되니까 이제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거였죠, 종래는. 근데 지금은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역으로 채무자 스스로. 그래서 이걸 조문에 있는 용어는 아닌데 자기 파산이라고 그래요. 자기 파산. 자기 스스로 파산을 신청했다고 그래서. 그럼 왜 파산을 신청하겠어요? 파산은 채권자의 공평한 청산이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있는데, 채권자 한 명 한 명한테는 공평한 청산이라는 것이 깔려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가보면 채무자를 막 응징적인 수단으로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파렴치범 비슷하게 몰아가는 이런 식의 채권자의 신청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파산이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96년 말에 이미 미국 등에서는 막 그런 사건이 수억 있었는데, 우리나라 처음 채무자가 스스로 나 파산시켜 주세요 라는 자기 파산을 신청을 하는 사건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쭉 어딘가 보면 내가 그 사안도, 첫 번째 사안도 뒤에 가서 보면 면책 부분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첫 사건이 뭐냐면, 어디가 보면 되면 최초에, 그때는 소비자 파산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어디 가서 보면 되면 14-4 뒤에 면책 부분 가서 14-4에 가서 보면 최초의 개인 파산 면책 사건 해서 하는
것을 소개해 놨는데 그게 96년도에서 97년도 거쳐서 있었던 첫 사건인데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 거예요. 물론 이제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청을 했죠. 이 목적은 뭐겠어요? 자기는 지금 재산이 탈탈탈탈 털어서도 채권자한테 택도 없다. 뭐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채권자한테 공평한 청산은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이지만 자기는 뭐를 생각했냐면 이 파산이 선고된 다음에 그때 당시는 파산이 선고되고 나서 면책 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 이 면책이 목적이었던 최초의 사건이 등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간호사였었어요. 그 뒤에 가서 나오는 14-4의 사건을 보면 이 사람이 자세히 써놨어요. 간호사였는데 남편은 아마 교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뭐 모자람은 없었을 건데 뭔가 보증을 잘못 썼어요. 이 간호사가 뭐 신우인가 올케인가 지간해서 잘못 써가지고 이 빚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막 퇴직하고 해서 막 퇴직까지 해서 다 갚고 2억 6천만 원인가 못 갚고 남는 것을 면책 신청해서 최초로 받아줘서 2억 6천이 탕감된 그런 최초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요새도 보면 길거리에서 개인 파산, 개인 회생하고 프랜카드 비슷하게 또는 지하철간에 붙어 있는 거고 그게 한동안 피크였다가 좀 수그러드는 듯 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보면 IMF가 한번 있었고 그래서 IMF 구제금융 받을 때 그 IMF 측에서 우리 도산법을 그때는 개인 파산보다는 이 기업 등이 기업은 빨리 망하게 한다든지 또는 회생을 재출발시키든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끌고 가지 마라. 법적 처리를 해라. 그러면 그것에 맞게 우리 도산법을 바꿔라. 라고 해서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 속에서의 하나의 조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 작업을 하다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006년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요 2000년 이제 1900 여러분 이제 서너 살 때인 96년, 97년 요때 그 경제적 파탄이 왔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났는데 2003, 4년에 신용카드 대란이 났어요. 신용카드 대란. 막 무분별하게 길거리에서 신용카드가 남발되면서 대란이 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까 말한 일단 급하게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 회생이라는 것을 이런 법을 막 만들어가는 과정에 아직 법이 다 개정 작업이 마무리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그 도중에 2003, 4년 그 도중에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 먼저 우선 만드는 와중에서 이 부분만 나름대로 완성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나중에 이 통합도산법이라고 부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연역적인 상황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2003, 4년에 카드 대란 이후에 쭉 어떤 상황이 한번 있었냐면 2008년에 또 세계 금융 대란이 있었죠. 이때 아마 보면 사건 수 앞에 와서 보면 그 무렵에 막 늘어났을 거예요. 2007, 8, 9년. 그래서 2007, 8, 9년에 막 늘어나고 하다가 그 앞에 가서 사건 접수 추이 보세요. 1-6번 가서 보면 보면 막 2007, 8, 9, 2009년이 파산의 11만 건, 개인회생이 5만 4천 건 이렇게 됐잖아요. 그 표를 보면 다가 10년, 11년 가면서 조금씩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개인회생도 10년까지 줄는데 개인회생은 특이하게 다시 2011년 개인회생은 12년 이때 늘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 파산이 이제 처음에는 재출발을 시키기 위해서 면책을 시켜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줬는데 이게 도덕적 해이가 오니까 무조건 탕감하는 게 아니라 변제해서 갚을 수 있는 정도는 갚고 나서 면책받아라라고 하는 제도인 개인회생을 이용해야 될 사람조차 파산은 뭐냐면 그때 당시는 5년 이렇게 변제계획하에 갚는다는 이런 상황이 없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이 통과돼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이 있으면 나눠주고 더 이상 이제 못 갚게 된 것을 면책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그게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 개인회생은 적어도 그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적, 반복적 수입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수입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때 당시에 5년, 최근으로 보면 3년간 변제 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그럼 그 변제율이 경우에 따라서 뭐 30%, 어떤 사람은 막 60%까지도 변제율이 돼요. 그럼 변제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읽다 보면 되는데 자기의 수입 중에 자기 수입이 예를 들어 280만 원 정도 월 맨날 받는다. 그러면 3인 가족, 뭐 4인 가족, 뭐 부부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예컨대 한 3인 가족이 뭐 140만 원, 뭐 150만 원 생계비가 필요하다. 최저 생계비라는 개념 하에. 그러면 이 최저 생계비를 빼고 예컨대 내가 매달 갚을 수 있는 게 뭐 13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이걸 60개월 5년간 갚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 60개월이면 6, 38, 7,800만 원을 갚는 건가요? 7,800만 원을 갚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빚이 뭐 채권자 A, B, C한테 빚이 있는 게 예를 들어 7,800에 한 3배수 정도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 빚이 3, 8, 2, 24, 37, 21, 3, 2억 3,400만 원. 2억 3,400만 원. 만약 3배라면 3, 8, 2, 24, 37, 21. 만약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빚. 이것도 쪼개기가 힘드네. A를 1억 3,400만 원. B가 1억 원. C가 1억 원 했으면 이 사람들 변제율이 3분의 1이니까 33%의 변제율이 될 거예요. 5년간 차분히 갚으면 33%의 변제율이 될 텐데 그러면 나머지 67%를 탕감받는, 면책받는 이런 개인회생 제도가 늘어나요. 2011년, 12년, 13년에 늘어나요. 그거는 이제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어떤 이용의 홍보랄까 그 이용에 대한 그 반응이 높아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 파산에서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수입이 어느 정도 있고 차분히 갚을 수도 있는데 곧바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엄격하게 도덕적 해이를 하지 못하게 즉 파산 절차를 남용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법원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쪽으로 돌아온 이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2010년, 11년, 12년, 13년 보면 파산을 이용한 거는 물론 이 파산에는 순수한 개인 파산과 법인 파산이 있는데 법인 파산은 1년에 한 몇백 건도 안 되니까 거의 개인 파산이라고 봐도 되는 사건인데 법인 파산은 지금도 뭐 몇백 건 정도니까 근데 이 개인 파산이라고 봐도 될 만한 이게 밑에 보면 나오네요. 2016년, 17년, 뭐 18년은 아예 개인 파산과 법인 파산도 분류해놨는데 법인 파산은 뭐 몇백 단인데 하여튼 파산이 줄어들잖아요. 사건 수가. 파산이 줄어드는 거는 개인 회생으로 흘러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회생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2014년 피크네요. 2014년에 개인 회생은. 그렇게 되잖아요. 10만 건이 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생기는데 이제 총괄적인 얘기 등을 막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파산, 즉 개인 파산과 회생, 개인 회생, 특히 큰 기업의 회생은 변호사 1인이 뭐 신청을 하거나 절차를 막 계속 펼쳐나가는 건 힘들고, 여기에 대형 로펌 같은 데서 변호사, 뭐 회계사 여러 명 이렇게 해서 M&A 같은 것도 수행해가면서 회생, 법정관리, 회생 이런 걸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 보면 뭐냐면, 서울에 과거에는 전문법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전문법원의 필요성 때문에 회생법원이 지금 신설됐고, 물론 서울에만 있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이 전문법원, 회생법원이 있어가지고, 과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뭐 이런 데서 있었던 것이 지금은 서울에서는 회생법원이 담당하죠. 근데 회생법원이 웬만한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규모가 최고 큰 기업 이상의 규모로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신문에 나오죠. 그런 큰 기업의 법인 파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인데, 큰 파산, 법인 파산은 이게 뭐 이것을 갖다가 맡아서 함에 있어서 혼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파산과 회생에 있어서의 구별 개념을 일단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별해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속에 같이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도산법이라고도 부르는데, 나는 이 통합이 과연 통합이냐? 왜냐하면 아까 2절 회생 절차, 3절 파산 절차, 4절 개인회생 절차, 5절 국제도산 절차에서 속에 들어가 보면 각각 나뉘어 있어요. 각각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되려면 원 게이트여야 된다. 즉 당사자가 나 지금 경제적으로 뭐 황당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판단해서 회생 절차를 밟을지, 내가 판단해서 파산 절차를 밟을지, 이것을 지금 기준으로는 자기가 판단해서 그 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통합의 의미에서의 이거는 각각의 법에 있던 것을 통합했을 뿐이지, 그 속에서는 챕터별로, 절별로 다시 또 나뉘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되려면 내 경제적 파탄 상황을 갖고 들어갔을 때 법원과 채권자와 파산관제인 또는 관리인 등이 나의 상황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너한테는 회생 절차가 맞겠다, 너한테는 파산 절차가 맞겠다 등등을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최적으로 가게 해준다면 진정한 통합인데, 즉 게이트, 신청은 원 게이트인데, 근데 지금 원 게이트가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게이트잖아요. 각각의 게이트.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냐? 물론 뭐 법전 속에 하나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에서 통합이라고 하는데, 나는 원 게이트의 의미에서의 통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통합이란 말 안 쓰고 도산법이라고 쓰는데, 일반적으로 통합도산법이라고도 하는데, 원 게이트는 아니다. 원 게이트는 아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독일은 1990 막 여러 차례 개정에 준비를 해서 94년 해서 99년부터 실시했는데, 거기는 원 게이트.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절차로 들어가요. 절차 속에 들어가서 이제 최적으로 이 채무자한테 적절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진행시켜요. 그런 의미에서 독일은 원 게이트 하니까 그런 모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이렇게 스무스한 흐름의 속에서 필요 적절한 이런 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통합도산법이냐 원게이트냐 하는 막 얘기를 내 책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해하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서론적인 이야기 막 하고 있어요. 됐죠?